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개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뒤 초대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책을 1순위 국정과제로 놓고 취임 전 추경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 인사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이 추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용산 시대를 열겠다. 5월 10일부터 용산으로 이 청와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 관련한 입장 발표를 보셨고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지난 지 이제 열흘 됐는데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확정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기 시작하기 전에 아마 가장 중요한 그 의사결정의 문제였다고 보는데 1시간 정도의 그 회견을 보면서 대체로 잘 결정이 되고 설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청와대를 나와서 그 제왕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데 비용, 보안, 경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인 입으로 스스로 잘 설명하고 납득하려고 그 노력을 했고 특히 말미에 여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대통령의 그 철학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걸 보여줬고 아마도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분, 50분간의 회견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납득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은 뭐 순조롭게 추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국에 이 청와대 이전을 강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당선인 입장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당선인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점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이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이긴 하겠지만 이 국민 소통을 위한 취지이긴 한데 오히려 이 결정 과정에선 좀 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결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말씀한 대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정 과정과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 소통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하고 나서 뭔가를 양해를 구하자. 과연 이게 이 새로운 정부의 소통의 방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50일 정확히 따지면 40한 8, 9일 남을 것 같아요. 5월 10일부터 이제 새로운 집무실, 용산 집무실에서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시긴 했는데 그러면 49일, 50일 동안 국방부도 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청와대에 있는 직기나 모든 시설이 이제 용산의 새로운 집무실에 가야 되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5월 10일 날 땡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 네. 정말 국정 혼란이 없이 정상적으로 국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네.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왜 지금 서둘러서 가는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서두르면 서툴러지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툴러지면 틀어지고 틀어지면 틀리게 된다. 네. 그래서 서두르게 되면 결국엔 틀린 결정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서두르는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좀 소상히 알리고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으면 장소의 어떤 이런 탈피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코로나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차근차근 국방부와 의논을 통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어제 뭐 당선인이 이 용산 일대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뭐 제반 사안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용산으로 이제 옮겨갈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용산으로 갔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안보 지휘 시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 청사로 갔을 때보다 옮기는 데 시간이나 다른 제반 사항 등 훨씬 부담이 없어집니다. 네. 또 국민들의 출퇴근이나 이 도로 이용에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용산 이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또 한남동 공간을 쓰게 되면 차로 이동 거리가 한 3분, 4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불편함을 덜 드리게 되면서 용산은 지금 이 용산 공원 개발화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용산 공원화 계획 역시도 앞당겨지게 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주민들께 이 푸르른 녹지를 조금 더 빨리 안겨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것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궁궐 같은 건물에서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이 똑같이 일하는 오피스 빌딩에서 대통령도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이 사무실 대통령으로 일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물러서지 않고 사무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소통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벌써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기자회견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번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당선인 기간 내에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의 기자회견 거의 다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의 현장에서 쏟아지는 질문들 윤석열 당선인이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소통이지 뭐가 소통입니까? 50일이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컨트롤 타워 이사하는데 50일 만에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위원회 만들면서 시간 끌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 전철을 밟으라는 겁니다. 광화문 시대 위원회 만들어서 1년 7개월 동안 그 당시 자문이었던 유홍준 교수가 무속이니 풍수니 이야기하다가 무속 이야기는 안 했죠. 풍수 이야기하다가 근거 있냐는 말에 풍수에는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1년 7개월 만에 자초한 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 전철을 왜 밟습니까? 한다면 하는 거고 국민과의 약속은 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네. 지금 네, 한 말씀 팩트 체크는 해야 네. 되는 게 이 광화문 청사로 저희가 약속을 해놓고 옮기지 못했던 건 그렇게 풍수에 자초된 게 아니고
경호 문제 때문에 자초가 된 겁니다. 주민 불편들이 많아지고 건물들을 다 차단막을 해야 되고 교통 통제가 있고 그것도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풍수에 자초했다는 게 아니라 네. 풍수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유홍준 그 당시 위원이 말한 게 좀 자세히 좀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용산에서 용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희일비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반, 걱정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규제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이 보안, 경호 문제 때문에 혹시 추가적으로 규제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 주민들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추가 규제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추가 규제 없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우선 마침 제가 저 용산 주민이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우리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은 일단 용산공원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개방되니까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용산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철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지하하는 게 굉장히 오랜 지역의 수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의견이 많고 물론 이제 삼각지 주변에 이제 낮은 그 건물에서 이제 그 상업하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혹시 재산권에 침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네, 걱정을 그런 하는데 우려가 있죠. 그 부분은 아까 그 윤 당선인도 설명을 했는데 이미 국방부가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그 저기 보호 조치를 했고 그 조치 안에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별반 조치는 다를 것이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문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미 30년에 걸쳐서 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우리 국민 안에 형성이 되어 왔고 다만 그 시점이 일단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가면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좀 추진을 하자 이런 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보고 네. 조금 더 길게 좀 더 거창하게 보면은 1392년에 그 조선이 건국이 되고 1394년에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청와대 자리가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그리고 일제 총독부 그다음에 미국 군정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된 이후에는 경무대와 청와대 네. 그 권력의 핵심 자리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안, 경호, 뭐 비용 이런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청사를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1층에는 프레스센터가 있을 것이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을 것이고 3, 4층에 대통령 보좌진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민간 활동리가 있을 것이다. 자 보면은 프레스실 1층에 있다는 게 기자로서 굉장히 저는 눈에 띕니다. 사실 저도 뭐 춘추관 있어봤지만 춘추관에 있으면은 이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기자들이 하는 게 다 전화통화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프레스실이 1층에 마련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시죠,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지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재 활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총리는 그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기자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서로 문답을 합니다. 하루에 무조건 한 번은 문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불문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이제 헬기 타고 그 어떤 다른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갈 때 반드시 기자들이 거기 서 있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1층에서 기자들이 뭐 어떤 문제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1층에 그 프레스룸 룸을 그 설치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지금도 이제 기자 숫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마 윤석열 그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인들이 저 청와대를 저 대통령 집무실을 담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소통의 양이 늘어난다. 그 출발점이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할 때 그 첫 출발점은 언론인들과의 소통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자회견 무슨 뭐 7번, 10번, 100번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수평적 구조를 좀 참고를 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뭐 미국의 어떤 백악관의 웨스트윙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참고로 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이게 뭐 또 용산의 구중궁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의 어떤 웨스트윙이 될지 용산의 구중궁궐이 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 시각도 있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1층에 프레스룸을 두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과 이제 들어오면서 문답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1층에 있을 때 결국에는 프레스센터에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보단 그러면 그 1층에 둔다는 자체를 아예 취재를 허락하느냐. 그 건물의 취재를. 집무실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느냐. 그렇죠. 어떤 성까지는 어떤 실까지는 취재를 기자들한테 허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소통의 문제거든요. 보도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솔직히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폐해가 됐던 부분들이 예전에 춘추관에서 좀 나름대로 좀 그 프레스 가이드를 줬던 부분들은 왜냐면은 청와대라는 자체가 국정을 하면서 이게 무조건 실시간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국정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먼저 보도가 돼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결정 구조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외교 안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재가 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뭐 엠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청와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어떤 프레스 가이드를 통해서 언론과의 협조를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지만 저게 계속 정말 제대로 소통의 창구로서의 1층의 프레스센터가 역할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말하자면 저거를 어떻게 또 통제를 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곧 그렇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비용 문제입니다. 이전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청와대만 이전하면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국방부도 뭐 다른 군 시설들도 옮겨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118억, 대통령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252억으로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저도 다시 보지만 이렇게 당선인이 이렇게 문서 들고 옆에서 이렇게 PT 하듯이 하는 모습은 또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면 이 비용 문제 근데 야당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5천억 거기서 1조까지도 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당선인 측은 그런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한 400억 정도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400억이라는 이 이전 비용 이 민주당 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월권이다. 인수위의 이 예상 규모는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습니까? 제가 당선인 측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고요. 혹시 뭐 취재된 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만 그냥 평론가로서 바라볼 때 이 496억의 예산 비용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이 삼철의 1인이었던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가서 따지면 됩니다. 이 예산안 축에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인수위에 보고한 거예요.
외교부 청사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들고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될 때는 496억 정도 든다.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전해철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안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억지로 예산을 막 축소해서 보고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에 근거가 없다고 느껴지면 전해철 의원, 행안부 장관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비비를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래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서 근무하고 청와대의 그 멋진 녹지와 공간들을 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500억 예산,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합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그 건물값이 7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500억 못 주겠다고 당선인의 이 1호 이행 공약 같은 경우를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예비비 안 주고 반대한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500억 들면서 국민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개방하고 돌려드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청와대 이제 개방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처 못했던 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겠다는데 500억이 물론 큰 돈입니다만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그 500억 때문에 폭파된 개성 연락사무소보다 값싼 그 비용 때문에 이걸 들어주지 않겠다고 목리를 부리면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앞으로 이 이전 비용 관련해서는 정말 496억 정도가 드는 건지 더 많이 드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문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청와대 뭐 회사 근처에 저희도 있는데 청와대 5월 10일이면은 일반 민간인에게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인 보고 가겠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채널A에서 지난주에 이제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5월 10일에 개방하겠다. 5월 10일에 맞춰서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정말 뭐 청와대는 관광시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그 기대가 큰데 지금도 경복궁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한복 입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네. 그게 청와대까지 이어지고 북악산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청와대 본관 있고 멋진 그 잔디밭 정원 녹지원이 녹지원, 있고 네. 그 식사를 멋지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춘제도 있지만 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축구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체력 굉장히 단련실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연무관은 아마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 네. 연무관도 굉장히 체력 단련 시설이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저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드라마나 뭐 찍을 수 있는 소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게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게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은 어디에 묵을 거냐 이 문제인데 일단은 그 국방부 청사 근처에 아마 아까 그 회견으로 봐서는 관저도 짓고 관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그 손님이 오면은 그 그러니까 묵게 할 네. 영빈관 행사가 아니라 그 어떤 취침 공간으로서의 영빈관이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신라 호텔, 롯데 호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미국의 빌라웨어 하우스처럼 그 백악관 옆에 있거든요. 그런 그 영빈과도 같이 짓는 이제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관저를 임시로 그 한남동에 있는 뭐 외교부 장관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또는 그 3군 사령관 관저든 그 이용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니까 네. 거기서 가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뭐 큰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로 가는 대신에 지금 그 국방부 청사 안에 몇 평이든 해서 임시 그 숙소도 같이 마련하고 지금 백악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에 대한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면서 안에 관저를 좀 빠르게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본부장님께 작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보면 뭐 이제 청와대 같은 거는 블루하우스라고 해서 BH로 많이 불렸고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로 많이 불립니다. 뭐 혹시 이 용산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약칭 같은 거 혹시 이렇게 뭐 실무진들 사이에서 쓰고 있다. 실무진들이랑 좀 친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다른 약칭은 모르겠고요. 네. 제가 방송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청와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저한테 청와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대통령실이라고 불러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청와대라는 용어 자체가 이젠 사라진다. 대통령실이다. 뭔가 권위적이고 이 일반 사무공간과 달라 보이는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과 똑같은 눈높이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실무진 사이에 어떤 약어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이트하우스나 블루하우스 같은 공식 명칭 대신 사무공간인 대통령실 정도로 부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뭐 이제 기자들의 영역이겠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고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부르게 되면 뭐 드래곤 하우스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전 아쉬운 게요. 5월 10일 지금 이제 청와대를 돌려주는 부분에 약속을 지키는 거는 뭐 환영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개방하는 것은.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악관 스타일을 이렇게 따라간다 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 유지하는 부분들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수평적 구조의 어떤 장소들을 마련해서 줄이고 펜스를 치고 나머지의 녹지 공간을 국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스타일로 추진을 했었으면 지금 뭐 500억이 들었네, 용산으로 가나, 국방부가 이전해야 된다, 안보에 공백했다 이런 논란들이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지금 현재 청와대 부분을 축소해서 녹지를 주는 그런 방안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5월 10일 이후에 이제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일단은 해본 것 같고요.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소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시행착오나 뭐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두꺼비집 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헌집 집게 새집다워 약간 이런 거죠.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 또 초법적이고 이 당분간 50일 동안 이사를 하게 되면 국방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방 안보 위협될 수 있으니 즉각 중단하라. 또 헛생각, 헛돈, 헛걸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광화문 대통령을 공략했다가 집무실 이전을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면서 또 반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둔형 정부가 대비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이게 여권 내에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문제 아니냐. 거기다 윤희숙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기존 청와대를 쓰고 권위적 공간을 좀 줄인다면 이런 논란 필요 없이 당장 일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 그다음에 시도지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 그다음에 아마 의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그 현재 여당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 분은 이제 경기도지사 나올 뿐이고 한 분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실 분이구나. 항상 선거에 나가기 전에는 좀 말이 강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홍준표 지금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의사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더 큰 안목에서 역사적 정치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역사적인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왜 청와대 안에서 그 구조를 조정하지 윤희숙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당 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어려운 이유는 현대의 청와대 위치는 은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쪽으로 산이 있고 앞쪽으로 경복궁이 막고 있고 왼쪽 오른쪽 동서를 다 경호실에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둔의 장소에서 개방의 장소로 그 용산은 낮은 구릉이긴 하지만 평지고 좀 더 열린 공간, 개방된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차원에서도 봐도 조금 더 큰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조선 이후에 1948년 이후에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왔지만 몇 번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도약의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도를 좀 충청도로 이전해 보자는 그런 노력도 하나의 일원이었고 청와대를 이제는 그 종로에서 용산으로 빼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발판 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옮기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로 옮기는 것 자체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과 모두에 관련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용산의 어떤 구중 궁궐이 될지 한국판 웨스트윙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수위 내용 좀 더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곰탕 유명하시니까 요리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점심시간이시라 지금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통령 당선인이 워낙 뭐 식사를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메뉴도 다양하게 지금 좀 점심 식사에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보면은 뭐 점심으로 꼬리곰탕, 뭐 피자, 뭐 이렇게 약간 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음식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음식들이죠. 우리가 크게 뭔가 격식을 차리거나 마음 먹고 가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하다가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음식점에서 그런 메뉴들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 이전 앞서 나온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신비주의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겠다. 이 소탈한 면모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통령도 동시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식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네. 식사 정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 소위 문골이라고 불리는 측근들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계층의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또 다른 뭐 정치인들 참모들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10일 이후로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뭔가 국정 현안이 막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대로라면 야당의 정치인 불러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네. 지난 정부에선 거의 보기 힘들었는데 자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저 미드 보고 나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 불러서 식사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또 워낙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이 식사를 하면서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인수위 출범하면서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초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200여 명 안팎에서 이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뚜껑이 이게 까진 걸 보니까 180여 명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제 뭐 신속하고 슬림한 인수위를 주문해서 이렇게 인수위가 꾸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인수위 내에? 일단은 인수위원은 이제 24명 이내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을 수가 없고 지금 전체 이제 그 전문위원 뭐 다 합치면은 네. 180명인데 사실은 이제 인수위원 인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마 내일 모레도 추가로 인선이 되면은 2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그 정책 수요가 많아지고 정책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과 함께 그 전문위원, 전문가 그룹이겠죠. 그다음에 실무위원, 실제로 이제 청와대로 치면 행정관처럼 실무를 담당할 분들 거기에 아마 자문위원들까지 아마 그 각 개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지금 영입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200명은 넘어설 것 같고 지금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원 24분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서운함에서 서울 출신 50대 그다음에
남성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인수위 구성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그 어떤 성별이나 나이를 그 고려를 하지 않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면은 어차피 그 서울대 출신 50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남녀는 조금 뭐 약간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고려하지 않겠다니까 일단 서운함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인수위원 24분의 그 면면을 보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 어떤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비판할 분은 많지 않아요. 혹시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와 비교해도 무슨 고소영이니 수첩이니 뭐 성시경이니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전문가들로 잘 짜여 있고 이분들이 이제 내일이죠. 네. 이제 현판식을 지난 주말에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년 실무위원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될 만한 그 준비가 인수위에 제대로 돼 있습니까? 혹시 뭐 묻히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실무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로 치면 행정관 이상급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3급, 4급 정도의 고위공무원이 보통 실무위원으로 파견이 많이 갑니다. 그 위에 전문위원이 이제 국장 이상급이고 이분들은 뭐 장차관 후보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고위공무원이 가는 실무위원회에 청년들을 지금 20명 배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9명이라고 우선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약간의 추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역대 어느 정부의 인수위도 청년들에게 한두 명 파격 발탁해서 상징성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있는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기획위원을 한 5명 이상으로 뽑을지 모른다 이런 네. 발표가 또 원희룡 전 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약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인수위 실무와 주요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한두 사람만 딱 뽑아서 인수위원을 시키거나 또는 굉장히 높은 자리를 줬다면 뭐 청와대의 박성민 비서관이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당에 그럼 그 한두 명 빼고 나머지 청년들에게는 대체 어떤 기회가 가는 겁니까? 벌써 민주당 청년위 중앙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징적인 자리가 아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의 자리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각 인수위 분과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그 인수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게 뭐 부동산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좀 부족해 보인다. 뭐 과학 산업 분야에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전문위원으로 보강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인사가 된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지금의 여권 이제 야권이 될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장본부장이 얘기했을 때 뭐 그 박성민 비서관, 박지원 위원장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 측이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하시는 구성들은 따지고 보면은 각자가 잘하려고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초심들이나 방향들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잘 판단해서 국민들 삶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다만 저희도 야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에서 쓴소리를 하겠지만 내부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로만 국민들한테 홍보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기로는 인수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분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과학 분야 쪽에 아무래도 인수위원장이 과학 분야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게 이제 다음에 이제 세대에 있어서의 코로나 이후를 디지털 대전하는 부분에 연계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에 중점을 뒀지만 교육 부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수위 구성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다음에 MSG라고 지금 뭐 하더라고요. MB계, 서울대, 그다음에 G라고 해서 박근혜겠는데 G가 네. 박근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말하자면 전 대표의 몫으로 해서 MSG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가지 말고 네. 제발 국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쪽하고도 협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데려 써라. 네. 그래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것 같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의 말씀 하셨습니다. 저 위원님께
또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육부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 과학기술교육부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외교와 뭐 산업부의 어떤 통상 기능이 또 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도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일정도 잡히지 않을 만큼 뭔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수위 이런 상황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이 많은 정책을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교육은 지금 뭐 왜 교육 전문가가 24명 인수위원회 그 선정되지 않았느냐 논란이 있는데 한 그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 교육부에 대해서는 어떤 좀 약간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시죠. 네. 지금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제 선거 때니까 조금 말이 이제 좀 강해지긴 하지만 뭐 폐지를 얘기할 정도로 교육부에 대한 어떤 개혁과 쇄신을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 정책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으로 A라는 분이 딱 선정이 되면은 A는 교육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저 대입 제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인수위원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실무위원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고 네. 부동산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뭐냐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세제를 그 개혁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대출은 좀 늘려주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조금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은 사실 방향을 정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거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실무위원 가운데는 그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외교통상부하고 공수처 잠깐만 짧게 그 얘기하면 외교통상부 외교부죠, 아직. 통상 기능이 이제 네. 산업부에 가냐 외교부에 가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통상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농업 위주의 어떤 그 FTA가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관련된 FTA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 타당하냐, 외교부로 가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아예 미국의 그 USTR처럼 통상 기능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 네. 것이냐,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하고 공수처는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없애겠다 얘기했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인수위는 1순위 국정 과제를 코로나19 대책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위원분들이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폐기된다고 하면서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인수위에서 이제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뭐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지원하겠다 공약을 했으니 이 취임 전에라도 추경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힘든 부분 같고요.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현재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서 그렇죠. 추경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비했던 액수였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뭐 긴급하게 이 소상공인분들을 도와주자는 주장에 협조를 해줬던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그 공약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 국회에서 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협조해서 안을 가져온다면 야당이 당연히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서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했던 원래 추경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가 얼마나 잘 담겨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 이제 2달 정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서 정부와 여당이 과연 추경안을 새로 마련해 올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만약 이 2달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취임 초기부터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새로운 추경안 등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는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네. 협조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인수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1순위 국정과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 실세, 뭐 윤핵관 관련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 현안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를 가지고 이 실세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나 여러 이제 의원들이 먼저 이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뭐 또 4강 특사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네. 4강 특사 보낸다, 뭐 어디 먼저 보내겠다 얘기하다가 뭐 어디 안 보내겠다고 했다는 뭐 일본과 중국에서는 또 유감을 표명하면서 또 이렇게 혼선을 빚기도 했고, 이런 게 근데 다 어떤 실세들, 이런 윤핵관들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내부에서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인수위 끝나면 실세들 다 떠나야 된다,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 나오는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혼선이 있다는 건 결정 구조에서 여러 가지가 일원화돼서 당선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옆에 있는 그동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권선동 의원, 장제원 의원,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죠. 이런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틀어버리는 차원에서 네.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보면은 당의 원로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김무성 전 의원이 전 대표죠. 저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정보와 어떤 팩트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 당선자를 위해서도 네. 윤핵관들이 물러나서, 좀 말만 물러난다 하고 나서 앞에 가서는 권오수, 지금 현재 김호수 총장, 네. 김호수 총장 물러나라고 하면서 현직 총장을,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지금 새로운 정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본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좀 근거를 들어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든 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든. 이를테면 뭔가 지금 이 측근으로 분류되고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튼다, 이런 근거가 있다면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인수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뭐 핵심 실세 몇 명이 의견을 틀어버리거나 소통을 막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측근들을 향한 견제가 엄청나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측근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언을 고지곧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도 잘 분석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리고 국정 운영에 실수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직 전혀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가까우니까 물러나라?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이 외롭게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라 생각되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말하는 부분은 그만큼 검찰총장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무슨 수사를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수사를 덮었는지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는 걸 검찰 내부에서도 좀 뼈아프게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그 이제 윤핵관들의 문제를 물어보시려면 저 김무성 전 대표에 가서 물어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임기 맞춰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인수위 문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지금의 청와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시죠. 대통령과 당선인이 최장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내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A에서 이제 뭐 단독 보도한 대로 한국 이제 은행 총재 문제, 뭐 그리고 감사위원 문제 등으로 이제 뭐 신구 권력이 인사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만나도 너무 안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 보면 김영삼, 김대중 당선인 만났을 때 2일 걸렸고,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 만났을 때 9일 걸렸는데 벌써 열흘째 못 만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앞으로 이번 주에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 꼬인 실타래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늦게 만나는 만큼 더 큰, 더 좋은 성과를 내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뭐 두 분이 만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회동에 대해서 이제 우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떠나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새로 당선된 이제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를 할 때 많은 국민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앞으로 그 여야 간에 뭐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통합과 협치 시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기대를 두 분이 저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그 만남이 늦어진 이유기도 한데 양측 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임기 말의 인사 문제라든지 네. 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실타래가 풀려야지 전국도 좀 풀리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감사위원 두 분이라든지 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라든지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은행하고 선관위는 어느 정도 조금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고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권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윤 당선인이 지금 감사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의문을 해소하면 좋겠고 세 번째 두 분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논의했던 대통령실 그 이전과 또 관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윤 당선인이 오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협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악수하고 인사 문제, 사면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직접 그 약속을 하시고 못 지켜서 또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아서 누가 후임이 될 것이냐 이제 얘기가 특히 많은데 인수위 관계자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창용 IMF 국장을 임명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다. 또 청와대하고도 일부분 좀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내부 단속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네. 이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 청와대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 안 쓸 거면 그냥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내부 단속하면서도 당선인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제 당선인과 만남이 이렇게 길게 연장이 됐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윤핵관 얘기 그만하고 싶고요. 네. 권선동 의원께서 말하자면은 MB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까지 엮으면서 이 부분을 청와대를 좀 곤란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에 있어서 조금 그런 틀어진 부분들은 그거였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새롭게 오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통합을 얘기하셨고 서로 간에 잘 이양을 할 건 이양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빨리 만나서 빨리 새로운 정부한테 잘 넘겨줘야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남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탁현민 그 비서관께서 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자제시키는 것은 청와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개인적인 판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원래 성품도 그러시고 새로운 정부에 뭐 어떤 싫은 소리를 하거나 어깃장을 놓거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빨리 만나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정부와 지금
물러나는 정부에 있어서 그에게는 서로 간에 분명히 약속들이 독대를 통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뭐 청와대발 보도를 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이 권력 이양에 대한 어떤 구상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될지 이번 주에 만날 수 있게 될지 채널A를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누다가 말았는데 아마 저는 앞으로 이 향후 전국의 핵이 뭔가 이 한 분의 어떤 거취 문제 때문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거취 문제를 얘기하면서 좀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호수 총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저희가 포스터도 준비를 했는데 포스터 패러디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런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이 포스터에다가 김호수 총장의 얼굴을 넣고 국민이 키운 김호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이 캐치프레이즈까지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앞으로 향후 좀 여야 간의 문제가 커질까요? 뭐 자연스럽게 정리될 걸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김호수 총장은 그 내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지켜주는 게 가장 옳다.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사실은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시에 그 검찰총장들은 조금 물러났던 그 관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 관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김호수 총장 본인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 그 고위 공무원에게도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김호수 지금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기본적인 정통성은 확보했지만 그렇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임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에서도 약간의 흠은 같고 이제 그다음에 정당성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검찰총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정치로부터의 중립, 공정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김호수 총장님은 이 지금의 짧은 임기 동안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훼손한 거 아닌가? 많은 수사에서 특히 지난 그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된 수사에서 어느 한 후보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어느 한 후보에게는 너무 약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임기를 유지할 만한 정당성이 있느냐? 검찰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 전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뭐 김호수 총장이 어떻게 거취를 정할지, 뭐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중간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호수 총장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께서 좀 개별적인 개인적인 평가였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낙하산과 보훈 인사는 없을 것이다. 절대 제 식구 챙기기식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비전문가인 탈원전 인사가 임명되는 등 이 청와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개개인의 이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요직을 속속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기 말 알박기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부터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부의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까지. 내 편, 내 사람을 씹는 데는 여야를 따질 게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데 이 망사가 되기 일수인 이유. 대통령들의 인사에 이 룰과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명 주체, 방식, 자격 요건, 공모 절차는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후진적이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9천여 개의 리스트를 담은 이 인사 지침서 플럼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각종 직책의 임명 방식, 급여, 임기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리가 7천여 개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 리스트가 있기는 한지 궁금할 뿐입니다.
열흘 넘게 만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당선인,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정부의 갈등, 여당의 패배는 현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고 야당의 박빙 승리는 겸손하라는 충고였습니다. 이사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이사 나갈 사람은 뒷사람을 위해 살면서 보장낸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고, 이사 들어올 사람은 혹여 앞사람이 흘리고 간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 애쓰는 것, 하나라도 더 흠잡으려 애쓰는 것, 모두 민망한 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뭐 키워드는 등판으로 잡았는데 등판 관련된 인물은 잠시 뒤에 나올 거고요. 우선 이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당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서 선거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들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이제 당 사무에 대해서 직접 뭐 관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이 합당 절차가 4월 초중순까지는 좀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죠. 네. 그래야만 이제 국민의힘으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원활하게 소위 말하는 교통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단일화 이전에 사실 뭐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 합당하게 되는 국민의당을 배려할 것인가, 이 부분도 단순히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이 구성하겠다는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문제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좀 빠르게, 물론 비공개로 여러 회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빠르게 합당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좋겠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든 또는 국민의당이든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들이 아니 대선 이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분 싸움이냐라는 이런 엄정한 눈매로 합당하게 될 새로운 국민의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모두 이번엔 내가 조금 더 양보한다는 마음을 양측 모두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또는 합당 이후에 당직 배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최대한 안 나와야 네. 인수위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당에서도 명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이 대표가 만약에 공관위 구성을 먼저 해버린다 이러면 아마 합당에 있어서도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경기지사 얘기 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경기지사에 나갈 수 있다,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만 국민의힘에 벌써 뭐 10명이 자천타천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경기지사, 전 경기지사가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굉장히 이 지역 가지고는 민감하게 대결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지방선거하면 가장 관심 지역은 서울이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 워낙 강적이어서 그런지 지금 저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얘기는 뭐 그렇게 그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경기도가 왜 중요해졌냐면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각광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 인구 이동으로 서울에 지금 인구가 900만이 1000만이 안 되고 지금 경기도 이제 인구는 1360만, 1400만에 육박하게 되고 유권자가 1000만 명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승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 동부벨트, 강원도, 영남 지역, 그다음에 중부벨트, 충남 지역에서도 그 승리를 거뒀고, 만약에 경기도까지 서울과 함께 가져간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지지세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대선에서 일단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선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그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모든 후보분들을 다 거명을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그렇다면은 이제 여당에서도 그에 맞서서 거물급을 내겠다 해서 뭐 당내 중진 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당 밖에 있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라든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어차피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합당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방선거 맞이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는데 이 비대위원장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 이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일단락 시켜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오후에 기자간담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비대위원 윤호중 위원장께서는 지금 선거 대선 이후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책임을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본인이 좀 희생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당원 단계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시에는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대선 때문에 오랫동안 뒤로 밀려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동안 관리해오던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맡아서 해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고심이 있죠. 근데 쇄신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고 그걸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 이제 청취를 한 다음에 일단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기한을 정하겠다. 다음 당대표가 보통 8월인데 8월에 할 건지 아니면 조기 전대를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후임 원내대표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업무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신다면 아마 이제 지방선거 관련돼서 어떤 방식의 공천 방향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일 건지, 네. 정치 교체는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청사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 키워드를 등판으로 잡았는데 이 사람의 등판 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얘긴데요. 요즘에 2030 세대들의 그 어떤 여성분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SNS가 공개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당원 250명한테 맨날 전화를 이렇게 매번 당원 250명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이게 또 감사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당대표에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지방선거를 또 진두지휘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이것이 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당내에서 얘기 나온 대로 곧바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 직후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8월에 그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델을 따라서 당부터 장악하고 다음에 한번 대선을 더 도전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24년에 총선 때 등판해서 그때 당의 선거를 지휘하면 어떠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대로 네. 우선은 그 대선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A, 그다음에 법인카드라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면은 많은 분들이 막 박수 보내줄 가능성이 있지만, 미리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들이 조금은 그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 많은 분들이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이제 더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슨 팬덤 정치를 또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팬덤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정치는 온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 문제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인수위 어떻게 될지, 또 여야의 지방선거 준비는 어떻게 될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현재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만 마스크 쓰기나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수요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높은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처 등이 관련 기념식과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서해 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번 주 금요일 허구연 야구해설위원회 총재 추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KBO 리그가 첫 야구인 출신 총재 시대를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전국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도로 굉장히 쌀쌀하다고 합니다. 특히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꼭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